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항공 기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항공 기상 분야는 상식적인 기상 관련 내용하고 또 드론의 운용안에 있어서 드론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요소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럼 핵심 분야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기의 성분인데요. 대기는 질소가 78%로 가장 많죠. 질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산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를 대기라고 하고, 질소는 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요소고, 산소는 인간의 생존과 또 항공기 동력을 제공하는 연료의 연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대기권입니다. 대기권은 높이의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대륙권과 성층권, 그다음 중간권 이렇게 10권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도로를 운영하는 대기권이겠죠. 그래서 이 대륙권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지면에서 지표에서 약 11km까지가 우리 대륙권이고요. 기온이 계속 올라갈수록 일정한 높이까지는 계속 하강을 하죠. 또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중요합니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 바로 대륙권이죠. 또한 이런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름이나 눈이나 비에 의한 기상현상이, 비 등의 어떤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대륙권이다. 대륙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지표 4번 문제입니다. 지면에서 약 11km까지면 대류가 발생하여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냐? 바로 정답은 2번 대륙권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기온입니다. 기온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비열이 뭔지, 그 다음에 현열이 뭔지, 또 잠열이 뭔지,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비열이라는 것은 물질을 1g 온도를 1도 올리는데 요구되는 열량을 얘기합니다. 현열은 현재 온도계에서 측정한 온도를 의미하죠. 또 잠열은 물질을 어떻게 상위 상태로 변화시키는데 요구되는 열 에너지를 우리가 잠열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g의 물질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요구되는 열은 뭐라고 하느냐? 그렇죠. 비열이라고 합니다. 물의 비열은 1이라고 했죠.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물체의 온도와 열에 관한 용어의 정의 중에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물질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열량이다. 맞죠? 물질 1g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요구되는 열은 비열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온도계에 의해서 측정한 온도를 현재 온도 측정한 온도를 현열이라고 했죠. 4번 이상합니다. 4번. 물질을 하위 상태로 변화시키는데 요구되는 열 에너지를 잠열이라 한다. 그렇죠. 하위 상태가 아니고 어떻게? 상위 상태로 변화시키는데 요구되는 에너지를 잠열이라 합니다. 이 기온은 지표면에서 우리가 1.5m 높이에서 있는 대기의 온도를 우리가 기온이라고 하죠. 단위는 하시, 섭씨, 켈빈 여러 가지로 각국에 따라서 쓰이는 게 틀리죠. 우리가 1.5m 높이에 설치한 온도는 우리가 왼쪽에 그림에 있는 측정법의 배경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경상을 보면 온도계의 위치가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에 설치되어 있죠. 예. 기온의 변화입니다. 일일 변화와 계절적 변화가 있는데요. 일일 변화는 바로 주 원인은 지구의 자전입니다. 계절적 변화의 주 원인은
지구의 공전 현상에 의해서 계절적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온 감률입니다. 기온 감률은 우리가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기온이 하강하는 현상을 기온 감률이라 하는데요. 표준 대기 조건은 해수면 온도를 15도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죠. 1000피트당 평균 얼마? 그렇죠. 2도가 내려간다. 1000피트당 2도가 내려간다. 기온 감률은 여러분들 잘 숙지하셔야 돼요.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현재 지상 기온이 31도일 때 3000피트 상공의 기온은 얼마냐? 1000피트당 기온이 2도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000피트니까 6도가 떨어지겠죠. 하강하겠죠. 정답은 그렇습니다. 바로 1번입니다. 대기압입니다. 대기압은 대기 압력으로서 물체 위에 공기에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공기의 무게를 얘기합니다. 이런 대기압이 변화는 기상현상을 초래하는 바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기압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드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양력, 부양하려고 하는 힘이죠. 양력이 증가하고 항력, 끌어당기려고 하는 저항력이 증가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기압이 높아지면 양력과 항력은 어떻게 변하는가? 그렇죠. 양력이 증가하고 항력도 증가한다. 1번이 정답입니다. 기압 측정법은 참고하시기 바라요. 자, 3번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의 국제표준대기입니다. 1963년 아이카오에서 국제협약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기로 약속을 한 것이죠. 해수면의 표준 기압은 29.92인치 수온주. 해수면의 표준 기온은 몇 도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15도라고 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표준 기온이 몇 도냐? 15도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해수면의 기온과 표준 기압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그렇죠. 1번이 정답이고 2번 현재 기상 기온이 31도다. 3000피트 상공 얼마냐? 아까 전에 풀어봤죠. 이것도 정답은 1번입니다. 25도죠. 고기압입니다. 고기압은 중심기압이 주변보다 우리가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 그러죠. 북반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대한민국 북반구죠. 북반구는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발산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남반구에서는 반대가 되겠죠. 저기압은 어떻습니까? 중심기압이 우리 주변보다 낮은 것을 저기압이라고 하는데요. 저기압 내의 바람은 북반구,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 지역은 저기압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렇게 수렴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불어 들어온다는 거죠. 예.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저기압이다. 저기압에 동반된 한해정선이 생기고 저기압에 상승 기류가 생겨서 기상이 고기압보다는 악기상이 저기압일 때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볼까요?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 맞습니다. 그렇죠? 남반구의 반시계 방향. 저기압 북반구에서 반시계 방향, 남반구에서 시계 방향. 정답은 1번이네요. 자, 9번 문제 풀어볼까요? 고기압의 북반구에서 바람을 방향을 오는 것은 뭐냐? 시계 방향으로 어떻게?
발산한다 그랬죠? 바깥으로 발산한다. 이게 바로 고기압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우의 단계인데요. 내우 단계는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 적운 단계와 성숙 단계, 소멸 단계로 나타나는데요. 우리 성숙 단계가 바로 강한 돌풍과 소나기, 번개, 천둥, 우박 등이 나타나는 단계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의 상승 기류와 그다음에 찬 공기, 하강 기류가 공존하는 단계가 성숙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가장 악기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 단계. 태풍은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태풍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혼돈할 수가 있는데, 북태평양 서부 지역은 우리가 태풍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북대서양과 북태평양 동부 지역은 우리가 허리케인이라 그러죠. 미국 쪽에. 인도양 쪽에는 우리가 사이클론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호주 남태평양 쪽은 우리가 이거 윌리라는 표현을 쓰죠. 태풍이 일어나는 지역마다 명칭이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음 태풍이 단계별로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태풍이 세력이 약해져서 소멸될 때는 어떻게 변하느냐, 바로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한다는 거죠.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한다. 여기서 여러분들 숙지하시기 바래요. 태풍의 구조와 풍속은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둥과 번개인데요. 천둥은 공기 중에 전기 방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리고, 번개는 구름과 대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방전 현상을 우리가 구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천둥과 번개의 상관관계를 보면, 번개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우도 강하다. 번개가 자주 일어나면 내우는 계속 성장한다.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상 문제입니다. 1번, 번개와 내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렇죠. 답은 3번이죠. 둘은 서로 상관관계가 아주 밀접하다. 우박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름인데요. 구름은 물이나 작은 입자가 모여서 하늘에 떠 있는 것을 우리가 구름이라고 하죠. 이러한 구름이 대기 중에 발생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수증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대기의 냉각작용이 있어야 될 것이며, 세 번째, 응결핵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름의 형성 조건 세 가지는 여러분들 숙지하기 바랍니다. 구름의 관측인데요. 이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분야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가 안개와 구름의 구분은 지면에서부터 50피트입니다. 그 아래는 안개, 그 위로는 우리가 구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관측자를 기준으로 하늘을 10등분해서 판단하는 운량 표기법인데요. 대부분은 옥타브 분류를 많이 쓰고 있죠. 구름의 어떤 자폐 정도에 따라서 8분의 0은 클리어 스카이, 8분의 1에서 8분의 2는 퓨, 8분의 3에서 8분의 4는 스케이팅, 8분의 5에서 8분의 7는 브로큰, 8분의 8은 오버캐스트라고 합니다. 요 옥타에 분류한 요 분류법을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기 바래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운량의 구분 시 하늘의 상태가 8분의 5에서 8분의 8인 경우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렇죠. 정답은 브로큰이라고 합니다.
구름의 종류는 고도에 따라서 이렇게 상층운과 중층운, 하층운, 수직운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상층운은 6,000m 이상의 구름이 상층운이랍니다. 앞에 보면 주로 건자가 제일 앞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비구름을 하셔야 돼요. 비구름은 어떤 거냐? 난충운이 비구름입니다. 난충운이 비구름이다. 그 다음에 수직구름은 우리가 저군과 정난운이죠. 이 중에 소나기 구름이 있어요. 소나기 구름은 바로 뭐다? 이 정난운이 소나기 구름을 의미합니다. 비와 관련된 것은 난충운과 정난운이죠. 제일 높이 있는 구름은 건조군, 건청운 이 세 가지가 상충운에 속한다는 겁니다. 3번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구름의 종류 중에 비가 내리는 구름은 뭐냐 이거죠.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비 내리는 구름은 난충운이고 소나기는 정난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는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개입니다. 안개는 수증기가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해가지고 지표 가까이에 이렇게 작은 물방울이 떠 있는 현상인데요. 1km 미만을 우리가 안개의 시정이라 그러고요. 연무는 통상 1km 이상에서 10km 미만 시정, 방무는 2km 미만입니다. 요거를 잘 숙지하시면 되고요. 안개가 얼마라고 했죠? 그렇죠. 1km 미만의 시정을 보입니다. 예상 문제 1번. 안개 시정 조건을 맞는 것은 그렇죠. 답은 1번입니다. 안개의 종류인데요. 복사전기, 이류, 활성, 스모그, 전선, 얼음 안개 등으로 분류가 하는데 복사 안개는 밤에 지면 근처 공기가 2설점 이하로 냉각되어 발생하는 계할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안개를 우리가 복사 안개라고 합니다. 전기 안개는 주로 호수나 강 근처에 강범하게 형성이 되는 안개를 전기 안개라 그러고요. 호수나 강 근처죠. 이류 안개는 주로 해안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활성 안개는 우리가 산악 지역에서 주로 관찰되는 안개, 비탈면에 따라서 상승하면서 냉각되어 둔화되고 응결이 일어나는 안개를 우리가 활성 안개라고 합니다. 예상 문제 1번입니다. 이류 안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어디인가? 그렇죠. 답은 3번 해안 지역이죠. 스모그, 전선 안개, 얼음 안개는 여러분들 참고하기 바랍니다. 시정은 대기의 홍탁도를 나타내는 촉도로 우리가 목표물을 볼 때 인식될 수 있는 최대 거리인데요. 시정의 종류에는 수직 시정과 우시정이 있다. 시험에 우시정이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간척자가 서 있는 360도 주변으로부터 최소 180도 이상의 수평 반원에서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수평 거리를 바로 우리가 우시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정 장애물도 여러분들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람입니다. 바람은 공기의 흐름을 얘기하죠. 고도가 올라질수록 바람은 강해집니다. 바람의 속도는 우리 드론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미터 퍼 세컨드를 쓰고 있다. 미터 퍼 세컨드를 드론에서는 바람의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5번 풍속의 단위 중 주로 멀티콥터 운용 시 사용하는 것은 답은 4번이죠.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풍향 풍속 측정 방법인데요. 통상 우리가 이제 멀티콥터 조종자 그 시험을 치러 가면 시험장마다 이제 윈드삭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윈드삭을 보고 우리가 바람의 풍향과 풍속을 판단해야 되는데요. 바람은 불어오는 쪽이 바람의 방향이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오면 우리가 북풍이라고 합니다. 윈드삭은 이렇게 90도로 수직으로 이렇게 뻗어 있으면 바람이 약 5 정도 됩니다. 5m/s라고 생각하시고 중간 정도는 2에서 3m/s. 이게 윈드삭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바람은 0이 되겠죠. 무풍입니다. 이렇게 윈드삭을 가지고 판단한다. 네. 보포트 풍력 계급표는 과거에 현재까지 기상학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자연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바람의 세기를 이렇게 판단을 했는 건데요. 요 보포트 풍력 계급표 중에 실제 드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관련된 바람, 요 남실 바람이 시험에 한 번씩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얼굴에 바람을 느낄 수 있고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정도의 바람을 우리가 남실 바람이라 그러는데 바람의 세기가 1.6에서 약 3.3입니다. 요 내용만 숙지하면 되겠어요. 바람을 느끼고 나뭇잎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의 풍속은 어느 정도인가 라고 문제가 나오죠. 4번 남실바람 2번입니다. 1.6에서 3.3m/s죠. 기압 경도력은 교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전향력은 공기의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의 직접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힘을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그러는데요. 극지방에서 최대고 적도지방에서 최소죠. 예, 요 내용도 참고하기 바라고요. 마찰력도 교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맞바람과 뒷바람은 좀 중요한데요. 드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꾸 뒤로 넘어갑니다. 이게. 자, 맞바람은, 나를 바라보고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바로 이 정풍이죠. 항공기 이착륙 성능을 어떻게 증가시키고, 드론도 맞바람을 적당히 운영하면 안전하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뒷바람은 배풍이라고 그러는데요. 항공기의 꼬리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죠. 이착륙 시에 뒤에서 바람이 밀리니까 현저하게 성능이 감소되겠죠. 드론도 안전하게 운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론을 운영할 때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이 맞바람을 잘 활용을 해서 드론을 운영해야지 보다 효율적으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 풀어볼까요? 맞바람과 뒷바람이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죠. 뒷바람은 상승률을 어떻게? 뒤에서 밀어버리니까 상승률을 저하시킨다 그랬습니다. 지균풍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요. 경도풍도 교재를 참고해 주세요. 지상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해력풍인데요. 해력풍은 주간에 태양 복사열에 의해서 가열 속도차로 기압 경도력이 발생이 되는데 해풍입니다. 주간에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풍을 주간풍, 우리가 해풍이라 그러고, 야간은 반대로 육지에서 바다로 불어오는 이거를 우리가 야간이라 합니다. 야간풍, 육풍이라고 하죠. 두 가지를 차이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상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해풍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렇죠. 정답은 2번이죠. 낮에 해상에서 육상으로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바로 해풍입니다.
상거풍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죠. 상거풍은 주간풍은 우리가 곡풍이라 해서 아래에서 위로 붑니다. 그래서 저군이 발생을 하고, 야간은 산 정상에서 산 아래로 불어오는 야간 산풍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하시고, 계제풍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돌풍, 스콜 참고하기 바라고요. 넙새바람은 여러분들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되죠. 우리나라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발생을 하고, 동해안에서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서쪽 사면으로 부는 북동 계열의 바람인데, 태백산맥을 넘으면 바람이 서분한 바람이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뀐다. 그게 바로 넙새바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다음 중 폐연 현상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그렇죠. 답은 3번이죠. 서분한 바람이 상승을 해서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넙새바람. 정답은 2번은 3번입니다. 제떡 이루는 참고하시기 바라요. 자, 기단입니다. 기단은 유사한 기온과 습도 특성을 지닌 거대한 공기군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주변 기단은 이렇게 5개 기단 정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겨울철에 부는 우리 시베리아 기단, 그 다음에 늦봄 초여름에 부는 오츠케 기단, 봄 가을에 부는 양쯔가 기단, 그 다음에 태풍과 관련되어 있는 적도 기단, 여름 계절풍인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우리나라 여름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뭐냐? 그렇죠. 정답은 바로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했습니다. 전선입니다. 전선의 특징 중에 우리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구분은 이렇게 전선의 기울기나 이동속도, 강수구역, 구름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랭전선은 좀 급경사고 온난전선은 완만하고, 전선의 이동속도는 한랭전선이 더 빠르다. 온난전선은 느리고, 강수는 좁고 짧고 온난전선은 넓고 긴 시간을 보이고, 구름은 한랭전선은 정난운, 소나기 구름이죠. 온난전선은 총운 구름이 보입니다. 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되죠. 1번 문제 풀어볼게요. 한냉기단의 찬 공기가 온난기단의 따뜻한 공기 쪽으로 파고들 때 전선 부근에 소나기, 대우, 우박 등 구전 날씨를 동반하는 전선은 뭐냐? 구전 날씨. 바로 정답은 1번입니다. 한냉전선이죠. 자, 정체전선. 정체전선은 이동하지 않고 오랫동안 같은 장소에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바로 장마철에 장마전선이 바로 이 정체전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전혀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장소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기상현상이 여러 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우리나라는 장마가 나타나는 그런 전선을 정체전선이라고 합니다. 난류는 참고 좀 해주시고요. 기상 조건에 따라서 난류를 구분하는데요. 약한 난류와 보통 난류, 그 다음에 심한 난류와 극심한 난류로 구분하는데, 보통 난류는 우리가 비행 방향을 유지하는데 좀 주의가 요망이 되고, 난류가 심하게 불 때는 조정이 불능 상태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종류를 이해하시기 바라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번 난류의 강도 종류 중에 맞지 않은 것은 뭐냐? 2번 이상하죠? 조정 불능 상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심한 난류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윈드 시어는 짧은 거리 내에서 순간적으로 풍량과 풍속이 급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윈드 시어, 다른 말로는 전단풍이라고 합니다. 착빙 현상은 중요합니다. 착빙 현상은 항공기의 날개나 이렇게 프로펠러에 얼음이 부착되는 현상들인데요. 발생 온도는 0도에서 40도입니다. 0도에서 영하 40도인데 겨울에만 발생한다고 한정 지을 수는 없겠죠.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은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이 종류에는 구조착빙과 흡입착빙이 있는데요. 구조착빙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항공기 이렇게 외부에 형성되는 착빙은 구조착빙이라 그러고, 항공기의 주로 동력 장치에 영향을 주는 착빙을 우리가 흡입착빙이라고 합니다. 여기 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구조착빙의 종류인데요. 항공기 외부에 형성되는 우리 구조착빙은 종류를 이렇게 맑은 착빙과 거진 착빙, 혼합 착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름 속의 수적 크기나 개수, 온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착빙의 형태는 뭐냐 하면 바로 이 맑은 착빙이다. 예, 맑은 착빙이 구조 착빙 중에서는 가장 위험한 형태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한 착빙이 항공기 드론에 미치는 영향이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공기 역학적으로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이 감소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 얼음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력이 증가하겠죠. 또 무게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추력의 힘은 감소하고, 양력을 부양하려고 하는 양력도 효율이 감소한다. 이렇게 드론에 미치는 영향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4번) 문제 풀어볼까요? 항공기 착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양력 감소, 2번 항력 증가, 3번 추력 감소, 4번 실속 속도 감소. 속도를 잃어버린다는 게 실속 속도인데요. 답은 4번이겠죠. 다음 착빙의 종류가 아닌 것은 6번입니다. 혼합, 이슬, 맑은, 거친. 답은 2번이죠. 이슬 착빙은 종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항공전기 기상보고인데요. 이것은 메타코드라 그러죠. 이게 범세기적으로 채택되었지만 각 국가별로 수식어나 코드를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종자 과정에서는 어려운 것은 나오진 않고요. 현재의 기상이 여러분들 조종자 과정에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현재 기상에서 약함은 마이너스, 강함은 플러스를 나타내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술자 기상부호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강수부호 중에 우리가 아래는 비를 뜻하고, 그 다음에 SN 눈을 뜻합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시정 장애물 부호는 FG 호구죠. 우리가 이거 안개를 FG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항공 전기 기상 보고의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메타 보고에서 플러스 아래 FG는 무슨 뜻이냐? 플러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강한이라 그랬죠. 강한 의미를 나타내고 Rn은 레인, B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FG는 안개죠. 그래서 강한 비 이후 안개가 이를 나타내는 뜻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항공 기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항공 기상 분야는 기상의 상식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우리가 드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기상 요소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